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내 몸을 바꾸는 식사법입니다. 저자는 시바타 시게노부, 출판사는 레몬 한 스푼입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 아침밥 먹기라는 식생활 운동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기, 저녁밥 먹기라는 식생활은 왜 없을까요? 아침 식사는 영어로 블랙퍼스트입니다. 즉, 금식을 깨는 것이죠. 잠자는 동안의 공복 상태를 끊는 식사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부릅니다. 반면 휴식을 취하는 잠자는 시간대, 즉 에너지를 쓰지 않는 시간대 전에 먹는 것이 저녁 식사입니다. 이처럼 먹는 시간대와 건강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시간 영향학입니다. 해외에 가면 현지 시간과 자기 신체의 시계가 일치하지 않아서 시차증이 생깁니다. 이런 현상으로도 우리 몸에는 생체 시계가 있어 하루 24시간 주기의 리듬을 만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세균을 제외한 거의 모든 생물이 생체 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낮과 밤에 변화가 있는 지구에 살기 때문이죠. 인류는 생체 시계의 여러 기능 가운데 효율적인 영양 섭취를 위하여 활동적인 시간을 중심으로 하는 식행동 리듬을 만들어냈습니다. 여기에서 식행동이란 음식을 언제 어떻게 먹는지, 즉 음식 섭취 시간과 방식을 말합니다. 아침에 햇볕을 쬐면 뇌는 잠에서 깨고 생체 시계가 초기화되어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다. 그런데 부시계는 빛의 명암뿐 아니라 아침을 먹어야 작동하기 시작한다. 즉, 밝은 빛에 뇌는 깨어 있어도 아침을 먹지 않으면 몸은 깨지 않는다. 아침을 먹지 않는다는 것은 몸 안에서 시차증이 생기는 것과 같다. 생체 시계 리듬이 깨지면 컨디션 난조와 질병의 원인이 된다. 나이가 들어 퇴직하거나 자녀가 독립하면 규칙적인 생활에서 멀어질 가능성이 있다. 먹는 양도 줄어서 두 끼로 때울 때가 많고 젊을 때처럼 숙면을 취하지도 못한다. 그래서 더욱 과학적으로 몸에 맞는 시간대에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적당한 공복 시간은 몇 시간일까? 공복을 유지하는 시간과 관련해서는 2016년 노벨 생리학 의학상을 수상한 일본의 생리학자 오수미 요시노리의 오토파지 연구가 유명하다. 오토파지란 신진대사를 담당하는 세포 내 분해 시스템으로 근육의 단백질과 지방 조직을 분해해서 세포의 건강을 유지하는 기능이다. 오토파지는 공복 상태에서 활발해진다. 그러나 공복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져 오토파지의 기능이 과잉 상태가 되면 분해된 지방이 간에 축적되어 지방간이 되거나 고령자의 경우는 근육이 감소하는 근감소증의 위험이 높아져 건강을 해칠 수가 있다. 또 공복을 유지하는 시간대도 관계가 있다. 16시간 공복에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에 식사를 하는 경우와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에 식사하는 경우를 비교했을 때 A그룹이 인슐린 저항성과 공복 혈당 수치, 체중, 체지방량에서 더 양호한 효과를 보았다. 한편 공복 시간을 조사한 연구에서는 14시간 공복을 유지한 경우는 오토파지 효과가 있지만 11시간일 때는 그다지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11시간은 공복 시간으로는 짧기 때문이다. 12시간으로 늘렸더니 불과 1시간 차이인데도 14시간 공복에 가까운 효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공복이 효과를 나타내는 시간은
12시간임을 알 수가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시간 영양학적으로는 아침부터 저녁에 걸쳐 12시간 동안은 섭취하고 밤부터 아침까지의 12시간 동안 단식하는 것이 실천하기도 쉽고 또한 효과적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더욱 효과를 느끼고 싶다면 공복 시간을 2시간 늘려 14시간으로 하는 것이 좋다. 간헐적 단식의 효과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이가 들면 혈관의 탄력이 떨어져 혈압이 높아집니다. 그 중에는 고혈압으로 진단받아 혈압을 낮추는 약을 복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간헐적 단식이 한 가지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아침을 오전 8시에 먹고 저녁은 오후 6시에 먹는다면 하루 식사를 10시간 이내로 맞춰서 14시간을 공복 상태로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아침을 오전 8시에 먹고 저녁을 오후 10시에 먹는다면 하루 식사를 14시간 이내로 맞춰 공복 상태가 10시간이 됩니다. 두 경우 공복 상태는 2시간 차이지만 그 결과는 크게 달랐습니다. 미국에서 12주에 걸쳐 이루어진 실험에 따르면 14시간 간헐적 단식을 한 그룹에서는 혈압 수치가 낮아지고 허리둘레가 줄어든 반면 10시간 단식한 그룹은 혈압과 허리둘레 모두 상승했습니다. 시간 영양학적 관점에서 보면 14시간 단식이 10시간 단식보다 건강에도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간헐적 단식이라 해도 일상생활을 하면서 14시간을 단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만약 아침 식사를 오전 8시에 하고 저녁 식사를 오후 8시에 하는 12시간 단식이라면 어떨까요? 시도해볼 만하지 않을까요? 간헐적 단식 시간에 따른 효과를 보면 13시간에서 16시간까지는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12시간 단식부터 서서히 시작해볼 것을 권합니다. 그러다가 익숙해지면 공복 시간을 조금씩 늘리는 것이 의미 있는 효과를 얻는 방법이죠. 단 18시간을 초과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오토파지의 폐해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오토파지는 세포가 자신을 분해해서 건강을 유지하는 기능으로 공복 시간이 길수록 활발해집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길어지면 지방간과 근육 감소 위험이 높아져서 결과적으로 건강을 해칩니다. 지방간도 문제지만 고령자에게 근육 감소는 근육량과 근력 저하라는 근감소증으로 이어져 신체 활동량 감소와 우울 증상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근육 감소는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피해야 합니다. 간헐적 단식은 짧으면 12시간, 길어도 16시간 이내로 해야 합니다. 아침밥은 너무 늦게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간헐적 단식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생체시계를 아침형으로 초기화할 수 있는 시간대에 단식을 끊는 첫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생체시계의 초기화 효과가 높아지는 것은 아침 시간대입니다. 점심에 가까워질수록 약해집니다. 아침 식사는 늦어도 아침 9시까지는 먹도록 해야 합니다. 아침 식사 시간이 늦어지면 저녁 식사도 뒤로 늦춰져 시간 영양학적으로 지방이 축적되기 쉬워집니다. 그런데 이 점도 일찌감치 아침을 먹어야 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아침 식사 시간과 공복을 유지하는 단식 시간을 정하면 저녁 식사 시간은 저절로 정해집니다. 만약 12시간 간헐적 단식을 한다면 오전 8시에 아침을 먹고 저녁은 오후 8시까지 마칩니다. 고혈압 외에도 비만이나 지질 이상으로 고민하는 사람에게도 간헐적 단식은 시도해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시차증이 생체 시계의 교란으로 발생하듯
일상생활에서도 생체 시계의 리듬이 깨지면 시차증이 생깁니다. 밤을 새거나 휴일에 낮잠을 자거나 수면 시간이 충분해도 장거리 해외여행 때의 시차증처럼 신체의 컨디션 난조가 일어납니다. 어긋난 생체 시계 리듬은 아침에 햇볕을 쬐고 아침밥을 먹는 것으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햇볕은 실내 커튼을 활짝 열거나 집 밖으로 나가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침밥은 먹을 시간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지 않으면 생체 시계는 어떻게 될까요? 실험 결과를 소개하겠습니다. 아침을 거르면 생체 시계가 초기화되지 않습니다. 이 실험은 오전 7시에 불을 켜고 오후 11시에 불을 끄는 실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환경에서 오전 7시, 정오, 오후 5시에 식사를 한 다음 수면에 관계하는 혈중 멜라토닌 농도와 체내 조직의 피하 지방에서 생체시계 작동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그 후에 조명 환경은 바꾸지 않고 식사 시간만 정오, 오후 5시, 오후 10시로 늦췄을 때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그 결과 생체시계 가운데 주시시계의 변화는 볼 수 없었지만 부시계는 1에서 1.5시간 정도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이 늦어져 생체시계의 초기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식사 시간을 5시간 늦춘 것을 고려하면 1시간에서 1.5시간의 차이는 크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시계와 부시계의 리듬이 깨진 것은 확실합니다. 그 결과 머리가 멍하고 몸이 무거워서 움직이고 싶지 않은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떠올려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생체시계의 주기는 24시간보다 길기 때문에 하루 30분이라도 생체시계를 앞당겨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아침 식사를 거르는 것으로 1시간에서 1.5시간이나 늦춰지므로 아침 식사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아침밥을 거르면 신체 리듬의 부조화 상태, 즉 시간 영향학에서 말하는 아침밥 시차증이 발생합니다. 직장인의 경우는 아침부터 중요한 회의나 상담이 있는 날이 있습니다. 아침밥 시차증으로 머리와 몸이 무거운 상태로는 좋은 성과를 발휘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식사 횟수와 신체의 관계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하루 한 끼만 섭취하는 경우입니다. 일단 아침 식사로 하루치 에너지를 공급하고 다음 식사는 다음날 아침에 하게 됩니다. 이렇게 24시간 공복 상태가 생기면 몸은 굶주림 위기를 느껴서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취하면서도 여분의 에너지는 저장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한 끼만 먹으면 다이어트로 뱃살이 빠지기는커녕 오히려 찔 수도 있습니다. 또한 혈당 수치 변동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복 중에는 혈당이 내려가는데 오랜 공복 이후 식사를 하면 혈당이 급상승할 우려가 있습니다. 혈액 중의 포도당이 지나치게 증가하면 간에 전부 흡수되지 못하고 나머지는 체내 지방으로 축적됩니다. 또 하나 무서운 것은 혈당 스파이크입니다. 혈당 스파이크란 급격히 상승한 혈당을 내리기 위해 많은 양의 인슐린이 분비되어 혈당이 급강하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 대처하지 않으려면 당뇨병을 비롯한 당대사 이상, 동맥경화 등의 혈관 장애가 생기기 쉽습니다. 반대로 식사 횟수가 한 번이기 때문에 하루에 에너지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체력은 물론 기력 부족 등의 컨디션 난조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하루 두 끼로 하루에 에너지를 공급할 경우는 어떨까요? 아침 식사를 거르고 점심과 저녁을 먹는 유형은 공복 후에는 아침 시간대에 식사하는 것이 좋다라는 지금까지의 설명에서 벗어나므로
일단 논외로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아침과 점심, 혹은 아침과 저녁이 될 텐데 전자는 점심 식사 후에 다음날 아침까지 공복 상태가 되고 가령 모임이나 회식이 있으면 저녁에도 음식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후자인 아침과 저녁은 어떨까요? 이 경우 아침을 먹은 후에 공복 시간은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녁 식사 후에 혈당이 급상승할 위험이 있습니다. 하루 3끼의 식사는 하루 1끼 또는 하루 2끼 식사에 비해 혈당이 급상승하지 않다는 점에서 가장 효과적입니다. 아침을 먹으면 점심 식사 후나 저녁 식사 후에 혈당 상승을 막는다고 알려졌고 하루 3끼라면 불필요한 공복 상태는 생기지 않습니다. 그만큼 혈당 수치가 안정되는 것이므로 혈당이 신경 쓰이는 사람에게는 좋은 일입니다. 단 저녁에 과식을 하면 에너지 과다가 되므로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루치 에너지를 3끼 식사로 공급할 경우 각 끼니의 비율은 어떻게 맞추는 것이 좋을까요? 비만의 역학조사에서는 에너지량이 많은 저녁 식사가 비만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저녁 식사 비중이 큰 경우는 살이 찌기 쉽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시간 영양학적 관점에서는 저녁 식사의 비율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저녁 식사의 비율을 줄여서 3끼 비율을 균등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령 저녁이 4.5였다면 여기서 1을 아침으로 돌려 아침 대 점심 대 저녁의 비율을 3대 3.5 대 3.5로 하면 거의 균등해집니다. 아침 식사의 비율이 낮은 사람 중에는 토스트, 빵만 먹거나 주스만 마시는 것으로 아침을 때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도 영양 불균형으로 이어집니다. 이때 저녁 식사의 단백질 반찬 하나를 아침으로 돌리면 3끼의 비율이 변화하고 영양학적으로도 균형을 이룰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은 감소하고 기초 대사량이 낮아집니다. 운동량도 줄어 예전과 똑같이 먹으면 비만으로 이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또한 비만해짐에 따라 운동 부족의 악순환에 빠지면 건강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아침 식사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영양을 공급하고 생체 시계를 초기화하며 작동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역할을 위해 고려해야 될 것이 먹는 시간대와 종류입니다. 아침을 먹는 시간대는 일반적으로 오전 9시까지는 식사를 마쳐야 합니다. 그보다 늦어질수록 생체 시계를 움직이는 효과가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떤 음식을 먹는 게 좋을까요? 물론 양의 균형과 영양소의 조합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혈당이라는 관점에서 말하면 아침은 혈당을 올리기 쉬운 음식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혈당을 올리는 식사는 비만과 대사증후군 예방 관점에서 좋지 않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놀라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건강을 위해서라면 당질의 과잉 섭취로 혈당이 급상승하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 점을 전제로 한다고 해도 아침 식사만큼은 혈당을 올리기 쉬운 음식을 섭취하길 권합니다. 그 이유는 생체 시계를 움직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의 양이 증가하면 간에 있는 부시계가 작동을 합니다. 인슐린이 분비되려면 식사로 혈당을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로 점심 식사와 저녁 식사에 비해 아침 식사가 인슐린 효과를 높인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섭취량이 늘기 쉬운 저녁 식사는 아침 식사와 반대로 혈당이 쉽게 오르지 않는 식품을 섭취해야 합니다. 저녁의 고혈당은 비만과 대사증후군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백미, 저녁에 현미를 섭취하는 것은
바람직한 식습관입니다. GI가 낮은 그룹에 포함되는 주요 식품은 주식으로는 현미, 통밀빵, 호밀빵, 메밀국수입니다. 그 외에도 잎채소, 버섯, 해조류, 요구르트, 우유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GI가 중간으로 분류되는 식품으로는 파스타, 고구마, 바나나, 파인애플, 어류, 육류 등이 있습니다. 수면에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관여합니다. 멜라토닌은 생체 시계를 조절하는 호르몬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빛의 명암에 영향을 받는 것이 특징입니다. 구체적으로 멜라토닌은 어두운 밤이 되어 분비량이 증가합니다. 이 멜라토닌의 작용으로 졸음을 유발해 수면을 유도하고 반대로 낮 동안에는 분비량이 감소해 몸을 각성시킵니다. 멜라토닌의 생산량이 평생 일정한 것은 아닙니다. 15세 때 정점을 이루다가 나이가 들수록 감소해서 50에서 60대가 되면 15세 때의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나 멜라토닌의 생산량 감소는 아침을 먹는 것으로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멜라토닌의 생산이 감소한 고령자일수록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아침 식사에 주목해야 합니다. 멜라토닌 생산에 관여하는 것이 신경 절달 물질이자 행복 호르몬으로 알려진 세로토닌입니다. 그리고 세로토닌을 합성하려면 필수 아미노산 트립토판이 필요합니다. 필수 아미노산이란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거나 합성되더라도 그 양이 매우 적어서 식품으로 섭취해야 하는 아미노산을 말합니다. 단백질은 다수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영양소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필수 아미노산은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트립토판은 멜라토닌 생성에 관여하는 세로토닌 합성에 도움을 주므로 수면에 중요한 영양소라 할 수 있습니다. 밤에 잠이 안 오면 따뜻한 우유를 마시면 좋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유에는 트립토판이 들어있어서 세로토닌으로부터 멜라토닌이 합성되는 것을 기대할 수도 있지만 합성에 필요한 시간을 생각하면 자기 전에 마신다고 즉각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단, 아침에 트립토판이 많이 함유된 식품을 섭취하고 낮 동안에 햇볕을 쬐면 밤에 멜라토닌 분비가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침 식사가 밤의 수면에도 영향을 주는 셈입니다. 밤에 얕은 잠을 자고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침에 트립토판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을 섭취하면 수면의 질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트립토판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으로는 바나나, 달걀, 낫또와 두부, 우유, 요구르트, 치즈 등의 유제품을 둘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침에 먹기 쉬운 식품들입니다. 혈당 조절은 당뇨의 예방과 치료뿐 아니라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스스로 의사가 되어 혈당을 조절할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음식을 먹는 시간과 식사 내용으로 조절하게 됩니다. 혈당 조절에 효과적인 영양소 중 하나가 바로 식이섬유입니다. 식이섬유는 다이어트와 장 건강 유지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수행지 실험에서 식이섬유의 효과가 아침과 저녁 사이에 차이를 보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식이섬유에는 물에 녹는 수용성과 물에 녹지 않는 불용성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혈당을 완만하게 올리고 장내 좋은균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수용성 식이섬유입니다. 수용성 식이섬유에는 여분의 콜레스테롤을 감싸서 체외로 배출해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나트륨을 배출해 고혈압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장내 좋은균의 먹이가 됩니다. 반면 불용성 식이섬유는
주로 변의 양을 늘려주는 작용을 합니다. 또한 몸에 유해한 물질을 흡착해서 변과 함께 체외로 배출합니다. 수용성과 마찬가지로 장내균의 좋은 먹이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점을 먼저 염두에 두고 수용성 식이섬유의 다이어트 효과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생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수용성 식이섬유 이눌린에 대한 실험이었습니다. 아침에 먹은 그룹은 저녁에 먹은 그룹에 비해 단세 지방산의 생산량이 많았습니다. 단세 지방산이란 식이섬유, 그 중에서도 수용성 식이섬유가 장에서 분해되어 만들어지는 성분입니다. 이 성분에는 장의 에너지로 사용되는 장내 플로라를 정비하고 지방세포에 지방이 축적되는 것을 억제하며 에너지의 소비를 늘리고 면역계를 활성화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전부 다이어트와 건강 증진을 기대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녁보다는 아침에 식이섬유를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침에 섭취한 식이섬유가 혈당 상승 억제와 감소의 효과를 발휘할 뿐 아니라 그 다음 식사에서도 혈당이 쉽게 오르지 않는 효과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아침에 돼지감자가루를 섭취한 그룹이 저녁에 섭취한 그룹보다 장내 세균의 건강 상태도 좋았습니다. 이것으로 변비 예방과 소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 증명된 셈입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식이섬유를 섭취한다면 아침이 골든타임입니다. 단 동양인의 식이섬유 섭취량은 하루 평균 15g 전후입니다. 하루 권장 섭취량이 남성이 21g 이상, 여성이 18g 이상이므로 의식적으로 식이섬유를 섭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 영양학적 관점에서 아침을 먹는 것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아침 식사의 메뉴로서 카레는 먹을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침에 먹는 카레는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아침으로 충분한 그리고 훌륭한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카레 라이스는 다양한 채소를 더한 카레 스튜와 주식인 밥의 조합입니다. 대부분의 조리법은 카레와 밥의 조합이지만 밥 대신에 빵일 때도 있고 외식이라면 인도의 전통빵인 난이라는 선택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밥에 카레를 곁들여 먹는 것을 가정하고 또 밥과 카레를 별개로 생각합니다. 먼저 밥입니다. 밥은 탄수화물이 많은 에너지원으로 전분질과 식이섬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식사로 섭취한 전분질은 소화작용에 의해 포도당으로 분해되어 혈액에 흡수됩니다. 혈액의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췌장에서 분비되는 것이 인슐린입니다. 공복 상태였던 몸에 인슐린이 분비되면 생체 시계는 아침으로 인식합니다. 즉, 전분질에는 생체 시계를 초기화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다음은 카레입니다. 카레에는 향신료가 빠질 수 없습니다. 향신료와 생체 시계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매운맛을 내는 성분인 캡사이신은 생체 시계의 시계 유전자 작용에 관여합니다. 또 아침에 향신료를 섭취하는 효과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교감신경의 활성화입니다. 교감신경은 부교감신경과 함께 자율신경의 하나로 이둘은 체내 균형을 유지하며 내장의 기능과 심장박동, 호흡, 체온, 혈압 등을 조절합니다. 또한 눈물과 땀 분비, 배설 등의 생명활동을 관리하고 유지합니다. 낮 동안 활동할 때나 긴장 상태에는 교감신경이 우위가 되고 밤이 되어 휴식을 취할 때는 부교감신경이 우위가 됩니다. 단 이것은 신체 내에서 자율적으로 작용하므로 우리 마음대로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매운 것을 먹으면 땀이 나는 것으로도 알 수 있듯 향신료는
교감신경을 활성화합니다. 교감신경이 활성화된다는 것은 자고 있던 몸이 깨어나 활동 상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점에서 카레 라이스는 아침 식사로 적합하다 할 수 있습니다. 향신료에서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식사 유발성 열 생산입니다. 식사 유발성 열 생산은 식품을 섭취한 뒤에 소화 흡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열이 발생해 에너지가 소모되는 것, 즉 물질 대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몸을 데우는 기능인데 저녁과 아침을 같은 식단으로 먹는 경우 저녁보다 아침이 체온 산소율이 더 높습니다. 향신료의 섭취를 통해 신체가 활동 상태가 되기 쉬울 뿐더러 체온을 올리기 위해 칼로리가 소모되므로 비만 예방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지방을 연소시키려면 저녁 시간대에 운동하는 것이 효과적인데 목적에 따라서는 아침 운동이 효과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신건강을 생각한다면 아침 기상 후에 1시간 이내의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15분 정도 운동하면 세로토닌이 활성화됩니다.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이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마음의 균형을 유지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정신력이 약하거나 숙면을 취하지 못한다면 30분을 목표로 해봅시다. 교감신경의 활성화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아침 운동은 근육 감소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근육은 매일 분해와 합성을 반복하는데 야간에는 분해, 낮 동안에는 합성이 이루어집니다. 즉, 근육이 감소하는 사이클에서 아침을 맞는 것인데 이때 가벼운 근력 운동을 하면 근육 분해에 제동을 걸어 근육과 근력이 감소하는 근감소증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단, 기상 직후의 과격한 운동은 심부전 등의 위험이 따를 수 있으니 주의를 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수분을 보충하고 몸의 상태를 확인하면서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운동을 한 후에는 근육을 만드는 원천이 되는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아침 단백질 섭취가 근육을 늘리고 치매 위험도 줄입니다. 시간 영양학적 관점에서 근육을 늘리기 위해 단백질을 섭취할 때 가장 적합한 시간대는 바로 아침입니다. 아침 식사는 공복 후에 하는 식사입니다. 야간은 근육의 분해가 이루어진 시간대입니다. 따라서 공복을 멈추는 아침 식사 타이밍에 단백질을 섭취하지 않으면 공복 상태가 너무 길어져 에너지 공급을 위해 근육의 분해가 빨라집니다. 이 상황을 피하려면 일단 아침에 단백질을 보충해야 합니다. 또 공복 후에 첫 식사가 되는 아침은 섭취한 단백질의 흡수가 활발해져서 근육으로 단백질이 빠르게 이동합니다. 그 후 낮 동안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에서 근육으로 합성됩니다. 단백질이 많은 식품은 고기와 생선, 달걀, 콩제품, 유제품 등입니다. 소화력이 좋은 젊을 때라면 아침부터 고기를 먹을 수 있지만 소화력이 약한 고령자에게 아침 식사에 육류를 섭취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고기보다는 우유, 요구르트 같은 유제품이나 두부나 두유 같은 위에 부담이 적어서 이러한 식품들이 아침 식사로 무난합니다. 식품업계에서는 생선살 소세지, 게말살 등으로 가볍게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도록 다양한 메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체중이 신경 쓰이거나 체중을 감량 중인 경우에는 아침, 점심, 저녁 가운데 한 끼는 가볍게 때우자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3끼의 양은 거의 동등한 것이 좋습니다. 습관상 저녁 식사의 비율이 높은 사람이 많습니다. 하루 활동을 마친 뒤에 저녁 식사는 술도 한잔하면서 맛있게 배불리 먹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체 시계를 작동하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아침 식사를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 이전과는 달리 아침 식사의 양을 늘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침도 저녁도 배불리 먹고 싶다면 필연적으로 점심의 양을 줄이게 됩니다. 저녁을 맛있게 먹기 위해서 점심을 참거나 먹어도 가볍게 때우자라는 생각에 점심을 거르거나 양을 줄입니다. 가끔은 그럴 수 있지만 습관이 되면 좋지 않습니다. 점심을 먹지 않고 저녁을 먹으면 고혈당이 되기 쉽고 혈당 수치의 변동이 심해 혈관을 손상시키는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저녁 식사 후에 10시간 동안 공복을 유지하고 아침을 먹었을 때와 아침 식사 후에 10시간 공복을 유지하고 저녁을 먹었을 때 혈당 변화를 비교한 실험이 있습니다. 전자는 공복 상태 10시간 중에 수면 시간이 들어갑니다. 후자는 수면 시간 없이 점심을 거른 것이 됩니다. 실험에 따르면 점심을 거른 후 후자의 경우에 저녁 식사 후의 혈당 수치가 확실히 높았습니다. 게다가 혈당 스파이크도 일어나기 쉬웠습니다. 혈당 스파이크란 급격히 오른 혈당을 떨어뜨리기 위해 많은 양의 인슐린이 분비되어 혈당 수치가 급강하는 현상입니다. 이런 상태는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에 부담을 줍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혹사당한 췌장이 기능이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슐린의 분비가 어려워진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혈당을 조절하지 못하면 당뇨병으로 이어집니다. 그럼 끼니를 거르는 대신 일단 빵이나 국수 등으로 점심을 가볍게 때우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200칼로리 정도를 섭취한 경우 저녁 식사 후 고혈당이 된다는 점에서는 점심을 먹지 않을 때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볼 때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점심을 제대로 챙겨 먹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점심 식사로는 고칼로리, 고지방 메뉴도 괜찮습니다. 누구나 한 끼 정도는 만족스러운 식사를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아침과 점심 메뉴를 정했다면 이제 저녁 식사를 어떻게 할지 정해야 합니다. 저녁 식사의 탄수화물 비율이 낮을수록 체중 감량 효과를 얻기 쉬웠습니다. 탄수화물은 당질과 식이섬유로 나누는데 아침에 섭취한 당질이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생체 시계를 초기화한다는 것은 앞서 설명했습니다. 당질은 하루의 활동 에너지로 사용됩니다. 한편 저녁의 경우 활동 에너지는 아침만큼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되지 않는 탄수화물은 체내 지방으로 축적됩니다. 결론적으로 탄수화물 제한 다이어트를 한다면 저녁 식사의 주식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줄인 양만큼을 아침에 더해주면 새끼의 섭취량의 균형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체중 감량 효과를 높이려면 아침을 먹고 나서 10시간에서 12시간 이내에 저녁을 먹고 또 저녁은 19시까지 마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중장년층 가운데 밤에 잠이 오지 않는다고 호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 잠자리에 누워도 쉽게 잠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개선하려면 저녁 식사 때 콩 제품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메뉴에 낫또나 두부 반찬을 더해봅시다. 저녁에 먹는 콩은 저녁형 생활을 아침형으로 이행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왜 콩일까요? 그 이유는 질 좋은 수면에 도움이 되는 L세린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밤이 되면 졸린 것은 저녁 이후에 분비량이 증가하는 멜라토닌의 작용 때문입니다. L세린에는 멜라토닌의 분비 리듬을 앞당기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L세린이 신경 전달 물질 가바의 기능을 활성화한다는 유익한 점도 있습니다. 가바는 고혈압을 개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진정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감을 낮추고 쉽게 잠들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먹는 시간과 그 시간에 따른 양을 조절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내 몸을 바꾸는 식사법입니다. 저자는 시바타 시게노부, 출판사는 레몬 한 스푼입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 아침밥 먹기라는 식생활 운동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기, 저녁밥 먹기라는 식생활은 왜 없을까요? 아침 식사는 영어로 블랙퍼스트입니다. 즉, 금식을 깨는 것이죠. 잠자는 동안의 공복 상태를 끊는 식사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부릅니다. 반면 휴식을 취하는 잠자는 시간대, 즉 에너지를 쓰지 않는 시간대 전에 먹는 것이 저녁 식사입니다. 이처럼 먹는 시간대와 건강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시간 영향학입니다. 해외에 가면 현지 시간과 자기 신체의 시계가 일치하지 않아서 시차증이 생깁니다. 이런 현상으로도 우리 몸에는 생체 시계가 있어 하루 24시간 주기의 리듬을 만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세균을 제외한 거의 모든 생물이 생체 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낮과 밤에 변화가 있는 지구에 살기 때문이죠. 인류는 생체 시계의 여러 기능 가운데 효율적인 영양 섭취를 위하여 활동적인 시간을 중심으로 하는 식행동 리듬을 만들어냈습니다. 여기에서 식행동이란 음식을 언제 어떻게 먹는지, 즉 음식 섭취 시간과 방식을 말합니다. 아침에 햇볕을 쬐면 뇌는 잠에서 깨고 생체 시계가 초기화되어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다. 그런데 부시계는 빛의 명암뿐 아니라 아침을 먹어야 작동하기 시작한다. 즉, 밝은 빛에 뇌는 깨어 있어도 아침을 먹지 않으면 몸은 깨지 않는다. 아침을 먹지 않는다는 것은 몸 안에서 시차증이 생기는 것과 같다. 생체 시계 리듬이 깨지면 컨디션 난조와 질병의 원인이 된다. 나이가 들어 퇴직하거나 자녀가 독립하면 규칙적인 생활에서 멀어질 가능성이 있다. 먹는 양도 줄어서 두 끼로 때울 때가 많고 젊을 때처럼 숙면을 취하지도 못한다. 그래서 더욱 과학적으로 몸에 맞는 시간대에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적당한 공복 시간은 몇 시간일까? 공복을 유지하는 시간과 관련해서는 2016년 노벨 생리학 의학상을 수상한 일본의 생리학자 오수미 요시노리의 오토파지 연구가 유명하다. 오토파지란 신진대사를 담당하는 세포 내 분해 시스템으로 근육의 단백질과 지방 조직을 분해해서 세포의 건강을 유지하는 기능이다. 오토파지는 공복 상태에서 활발해진다. 그러나 공복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져 오토파지의 기능이 과잉 상태가 되면 분해된 지방이 간에 축적되어 지방간이 되거나 고령자의 경우는 근육이 감소하는 근감소증의 위험이 높아져 건강을 해칠 수가 있다. 또 공복을 유지하는 시간대도 관계가 있다. 16시간 공복에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에 식사를 하는 경우와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에 식사하는 경우를 비교했을 때 A그룹이 인슐린 저항성과 공복 혈당 수치, 체중, 체지방량에서 더 양호한 효과를 보았다. 한편 공복 시간을 조사한 연구에서는 14시간 공복을 유지한 경우는 오토파지 효과가 있지만 11시간일 때는
그다지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11시간은 공복 시간으로는 짧기 때문이다. 12시간으로 늘렸더니 불과 1시간 차이인데도 14시간 공복에 가까운 효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공복이 효과를 나타내는 시간은 12시간임을 알 수가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시간 영양학적으로는 아침부터 저녁에 걸쳐 12시간 동안은 섭취하고 밤부터 아침까지의 12시간 동안 단식하는 것이 실천하기도 쉽고 또한 효과적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더욱 효과를 느끼고 싶다면 공복 시간을 2시간 늘려 14시간으로 하는 것이 좋다. 간헐적 단식의 효과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이가 들면 혈관의 탄력이 떨어져 혈압이 높아집니다. 그 중에는 고혈압으로 진단받아 혈압을 낮추는 약을 복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간헐적 단식이 한 가지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아침을 오전 8시에 먹고 저녁은 오후 6시에 먹는다면 하루 식사를 10시간 이내로 맞춰서 14시간을 공복 상태로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아침을 오전 8시에 먹고 저녁을 오후 10시에 먹는다면 하루 식사를 14시간 이내로 맞춰 공복 상태가 10시간이 됩니다. 두 경우 공복 상태는 2시간 차이지만 그 결과는 크게 달랐습니다. 미국에서 12주에 걸쳐 이루어진 실험에 따르면 14시간 간헐적 단식을 한 그룹에서는 혈압 수치가 낮아지고 허리둘레가 줄어든 반면 10시간 단식한 그룹은 혈압과 허리둘레 모두 상승했습니다. 시간 영양학적 관점에서 보면 14시간 단식이 10시간 단식보다 건강에도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간헐적 단식이라 해도 일상생활을 하면서 14시간을 단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만약 아침 식사를 오전 8시에 하고 저녁 식사를 오후 8시에 하는 12시간 단식이라면 어떨까요? 시도해볼 만하지 않을까요? 간헐적 단식 시간에 따른 효과를 보면 13시간에서 16시간까지는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12시간 단식부터 서서히 시작해볼 것을 권합니다. 그러다가 익숙해지면 공복 시간을 조금씩 늘리는 것이 의미 있는 효과를 얻는 방법이죠. 단 18시간을 초과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오토파지의 폐해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오토파지는 세포가 자신을 분해해서 건강을 유지하는 기능으로 공복 시간이 길수록 활발해집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길어지면 지방간과 근육 감소 위험이 높아져서 결과적으로 건강을 해칩니다. 지방간도 문제지만 고령자에게 근육 감소는 근육량과 근력 저하라는 근감소증으로 이어져 신체 활동량 감소와 우울 증상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근육 감소는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피해야 합니다. 간헐적 단식은 짧으면 12시간, 길어도 16시간 이내로 해야 합니다. 아침밥은 너무 늦게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간헐적 단식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생체시계를 아침형으로 초기화할 수 있는 시간대에 단식을 끊는 첫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생체시계의 초기화 효과가 높아지는 것은 아침 시간대입니다. 점심에 가까워질수록 약해집니다. 아침 식사는 늦어도 아침 9시까지는 먹도록 해야 합니다. 아침 식사 시간이 늦어지면 저녁 식사도 뒤로 늦춰져 시간 영양학적으로 지방이 축적되기 쉬워집니다. 그런데 이 점도 일찌감치 아침을 먹어야 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아침 식사 시간과 공복을 유지하는 단식 시간을 정하면 저녁 식사 시간은 저절로 정해집니다. 만약 12시간 간헐적 단식을 한다면 오전 8시에 아침을 먹고
저녁은 오후 8시까지 마칩니다. 고혈압 외에도 비만이나 지질 이상으로 고민하는 사람에게도 간헐적 단식은 시도해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시차증이 생체 시계의 교란으로 발생하듯 일상생활에서도 생체 시계의 리듬이 깨지면 시차증이 생깁니다. 밤을 새거나 휴일에 낮잠을 자거나 수면 시간이 충분해도 장거리 해외여행 때의 시차증처럼 신체의 컨디션 난조가 일어납니다. 어긋난 생체 시계 리듬은 아침에 햇볕을 쬐고 아침밥을 먹는 것으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햇볕은 실내 커튼을 활짝 열거나 집 밖으로 나가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침밥은 먹을 시간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지 않으면 생체 시계는 어떻게 될까요? 실험 결과를 소개하겠습니다. 아침을 거르면 생체 시계가 초기화되지 않습니다. 이 실험은 오전 7시에 불을 켜고 오후 11시에 불을 끄는 실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환경에서 오전 7시, 정오, 오후 5시에 식사를 한 다음 수면에 관계하는 혈중 멜라토닌 농도와 체내 조직의 피하 지방에서 생체시계 작동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그 후에 조명 환경은 바꾸지 않고 식사 시간만 정오, 오후 5시, 오후 10시로 늦췄을 때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그 결과 생체시계 가운데 주시시계의 변화는 볼 수 없었지만 부시계는 1에서 1.5시간 정도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이 늦어져 생체시계의 초기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식사 시간을 5시간 늦춘 것을 고려하면 1시간에서 1.5시간의 차이는 크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시계와 부시계의 리듬이 깨진 것은 확실합니다. 그 결과 머리가 멍하고 몸이 무거워서 움직이고 싶지 않은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떠올려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생체시계의 주기는 24시간보다 길기 때문에 하루 30분이라도 생체시계를 앞당겨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아침 식사를 거르는 것으로 1시간에서 1.5시간이나 늦춰지므로 아침 식사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아침밥을 거르면 신체 리듬의 부조화 상태, 즉 시간 영향학에서 말하는 아침밥 시차증이 발생합니다. 직장인의 경우는 아침부터 중요한 회의나 상담이 있는 날이 있습니다. 아침밥 시차증으로 머리와 몸이 무거운 상태로는 좋은 성과를 발휘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식사 횟수와 신체의 관계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하루 한 끼만 섭취하는 경우입니다. 일단 아침 식사로 하루치 에너지를 공급하고 다음 식사는 다음날 아침에 하게 됩니다. 이렇게 24시간 공복 상태가 생기면 몸은 굶주림 위기를 느껴서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취하면서도 여분의 에너지는 저장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한 끼만 먹으면 다이어트로 뱃살이 빠지기는커녕 오히려 찔 수도 있습니다. 또한 혈당 수치 변동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복 중에는 혈당이 내려가는데 오랜 공복 이후 식사를 하면 혈당이 급상승할 우려가 있습니다. 혈액 중의 포도당이 지나치게 증가하면 간에 전부 흡수되지 못하고 나머지는 체내 지방으로 축적됩니다. 또 하나 무서운 것은 혈당 스파이크입니다. 혈당 스파이크란 급격히 상승한 혈당을 내리기 위해 많은 양의 인슐린이 분비되어 혈당이 급강하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 대처하지 않으려면 당뇨병을 비롯한 당대사 이상, 동맥경화 등의 혈관 장애가 생기기 쉽습니다. 반대로 식사 횟수가 한 번이기 때문에 하루에 에너지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체력은 물론 기력 부족 등의 컨디션, 난조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하루 두 끼로 하루의 에너지를 공급할 경우는 어떨까요? 아침 식사를 거르고 점심과 저녁을 먹는 유형은 공복 후에는 아침 시간대에 식사하는 것이 좋다라는 지금까지의 설명에서 벗어나므로 일단 논외로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아침과 점심 혹은 아침과 저녁이 될 텐데 전자는 점심 식사 후에 다음날 아침까지 공복 상태가 되고 가령 모임이나 회식이 있으면 저녁에도 음식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후자인 아침과 저녁은 어떨까요? 이 경우 아침을 먹은 후에 공복 시간은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녁 식사 후에 혈당이 급상승할 위험이 있습니다. 하루 3끼의 식사는 하루 1끼 또는 하루 2끼 식사에 비해 혈당이 급상승하지 않다는 점에서 가장 효과적입니다. 아침을 먹으면 점심 식사 후나 저녁 식사 후에 혈당 상승을 막는다고 알려졌고 하루 3끼라면 불필요한 공복 상태는 생기지 않습니다. 그만큼 혈당 수치가 안정되는 것이므로 혈당이 신경 쓰이는 사람에게는 좋은 일입니다. 단 저녁에 과식을 하면 에너지 과다가 되므로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루치 에너지를 3끼 식사로 공급할 경우 각 끼니의 비율은 어떻게 맞추는 것이 좋을까요? 비만의 역학조사에서는 에너지량이 많은 저녁 식사가 비만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저녁 식사 비중이 큰 경우는 살이 찌기 쉽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시간 영양학적 관점에서는 저녁 식사의 비율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저녁 식사의 비율을 줄여서 3끼 비율을 균등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령 저녁이 4.5였다면 여기서 1을 아침으로 돌려 아침 대 점심 대 저녁의 비율을 3대 3.5 대 3.5로 하면 거의 균등해집니다. 아침 식사의 비율이 낮은 사람 중에는 토스트, 빵만 먹거나 주스만 마시는 것으로 아침을 때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도 영양 불균형으로 이어집니다. 이때 저녁 식사의 단백질 반찬 하나를 아침으로 돌리면 3끼의 비율이 변화하고 영양학적으로도 균형을 이룰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은 감소하고 기초 대사량이 낮아집니다. 운동량도 줄어 예전과 똑같이 먹으면 비만으로 이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또한 비만해짐에 따라 운동 부족의 악순환에 빠지면 건강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아침 식사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영양을 공급하고 생체 시계를 초기화하며 작동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역할을 위해 고려해야 될 것이 먹는 시간대와 종류입니다. 아침을 먹는 시간대는 일반적으로 오전 9시까지는 식사를 마쳐야 합니다. 그보다 늦어질수록 생체 시계를 움직이는 효과가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떤 음식을 먹는 게 좋을까요? 물론 양의 균형과 영양소의 조합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혈당이라는 관점에서 말하면 아침은 혈당을 올리기 쉬운 음식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혈당을 올리는 식사는 비만과 대사증후군 예방 관점에서 좋지 않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놀라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건강을 위해서라면 당질의 과잉 섭취로 혈당이 급상승하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 점을 전제로 한다고 해도 아침 식사만큼은 혈당을 올리기 쉬운 음식을 섭취하길 권합니다. 그 이유는 생체 시계를 움직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의 양이 증가하면 간에 있는 부시계가 작동을 합니다. 인슐린이 분비되려면 식사로 혈당을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로 점심 식사와 저녁 식사에 비해 아침 식사가 인슐린 효과를 높인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섭취량이 늘기 쉬운 저녁 식사는
아침 식사와 반대로 혈당이 쉽게 오르지 않는 식품을 섭취해야 합니다. 저녁의 고혈당은 비만과 대사증후군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백미, 저녁에 현미를 섭취하는 것은 바람직한 식습관입니다. GI가 낮은 그룹에 포함되는 주요 식품은 주식으로는 현미, 통밀빵, 호밀빵, 메밀국수입니다. 그 외에도 잎채소, 버섯, 해조류, 요구르트, 우유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GI가 중간으로 분류되는 식품으로는 파스타, 고구마, 바나나, 파인애플, 어류, 육류 등이 있습니다. 수면에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관여합니다. 멜라토닌은 생체 시계를 조절하는 호르몬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빛의 명암에 영향을 받는 것이 특징입니다. 구체적으로 멜라토닌은 어두운 밤이 되어 분비량이 증가합니다. 이 멜라토닌의 작용으로 졸음을 유발해 수면을 유도하고 반대로 낮 동안에는 분비량이 감소해 몸을 각성시킵니다. 멜라토닌의 생산량이 평생 일정한 것은 아닙니다. 15세 때 정점을 이루다가 나이가 들수록 감소해서 50에서 60대가 되면 15세 때의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나 멜라토닌의 생산량 감소는 아침을 먹는 것으로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멜라토닌의 생산이 감소한 고령자일수록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아침 식사에 주목해야 합니다. 멜라토닌 생산에 관여하는 것이 신경 절달 물질이자 행복 호르몬으로 알려진 세로토닌입니다. 그리고 세로토닌을 합성하려면 필수 아미노산 트립토판이 필요합니다. 필수 아미노산이란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거나 합성되더라도 그 양이 매우 적어서 식품으로 섭취해야 하는 아미노산을 말합니다. 단백질은 다수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영양소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필수 아미노산은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트립토판은 멜라토닌 생성에 관여하는 세로토닌 합성에 도움을 주므로 수면에 중요한 영양소라 할 수 있습니다. 밤에 잠이 안 오면 따뜻한 우유를 마시면 좋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유에는 트립토판이 들어있어서 세로토닌으로부터 멜라토닌이 합성되는 것을 기대할 수도 있지만 합성에 필요한 시간을 생각하면 자기 전에 마신다고 즉각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단, 아침에 트립토판이 많이 함유된 식품을 섭취하고 낮 동안에 햇볕을 쬐면 밤에 멜라토닌 분비가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침 식사가 밤의 수면에도 영향을 주는 셈입니다. 밤에 얕은 잠을 자고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침에 트립토판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을 섭취하면 수면의 질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트립토판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으로는 바나나, 달걀, 낫또와 두부, 우유, 요구르트, 치즈 등의 유제품을 둘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침에 먹기 쉬운 식품들입니다. 혈당 조절은 당뇨의 예방과 치료뿐 아니라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스스로 의사가 되어 혈당을 조절할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음식을 먹는 시간과 식사 내용으로 조절하게 됩니다. 혈당 조절에 효과적인 영양소 중 하나가 바로 식이섬유입니다. 식이섬유는 다이어트와 장 건강 유지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수행지 실험에서 식이섬유의 효과가 아침과 저녁 사이에 차이를 보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식이섬유에는 물에 녹는 수용성과 물에 녹지 않는 불용성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혈당을 완만하게 올리고 장내 좋은균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수용성 식이섬유입니다. 수용성 식이섬유에는 여분의 콜레스테롤을 감싸서
체외로 배출해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나트륨을 배출해 고혈압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장내 좋은 균의 먹이가 됩니다. 반면 불용성 식이섬유는 주로 변의 양을 늘려주는 작용을 합니다. 또한 몸에 유해한 물질을 흡착해서 변과 함께 체외로 배출합니다. 수용성과 마찬가지로 장내균의 좋은 먹이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점을 먼저 염두에 두고 수용성 식이섬유의 다이어트 효과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생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수용성 식이섬유 이눌린에 대한 실험이었습니다. 아침에 먹은 그룹은 저녁에 먹은 그룹에 비해 단세 지방산의 생산량이 많았습니다. 단세 지방산이란 식이섬유, 그 중에서도 수용성 식이섬유가 장에서 분해되어 만들어지는 성분입니다. 이 성분에는 장의 에너지로 사용되는 장내 플로라를 정비하고 지방세포에 지방이 축적되는 것을 억제하며 에너지의 소비를 늘리고 면역계를 활성화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전부 다이어트와 건강 증진을 기대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녁보다는 아침에 식이섬유를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침에 섭취한 식이섬유가 혈당 상승 억제와 감소의 효과를 발휘할 뿐 아니라 그 다음 식사에서도 혈당이 쉽게 오르지 않는 효과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아침에 돼지감자가루를 섭취한 그룹이 저녁에 섭취한 그룹보다 장내 세균의 건강 상태도 좋았습니다. 이것으로 변비 예방과 소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 증명된 셈입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식이섬유를 섭취한다면 아침이 골든타임입니다. 단 동양인의 식이섬유 섭취량은 하루 평균 15g 전후입니다. 하루 권장 섭취량이 남성이 21g 이상, 여성이 18g 이상이므로 의식적으로 식이섬유를 섭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 영양학적 관점에서 아침을 먹는 것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아침 식사의 메뉴로서 카레는 먹을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침에 먹는 카레는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아침으로 충분한 그리고 훌륭한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카레 라이스는 다양한 채소를 더한 카레 스튜와 주식인 밥의 조합입니다. 대부분의 조리법은 카레와 밥의 조합이지만 밥 대신에 빵일 때도 있고 외식이라면 인도의 전통빵인 난이라는 선택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밥에 카레를 곁들여 먹는 것을 가정하고 또 밥과 카레를 별개로 생각합니다. 먼저 밥입니다. 밥은 탄수화물이 많은 에너지원으로 전분질과 식이섬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식사로 섭취한 전분질은 소화작용에 의해 포도당으로 분해되어 혈액에 흡수됩니다. 혈액의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췌장에서 분비되는 것이 인슐린입니다. 공복 상태였던 몸에 인슐린이 분비되면 생체 시계는 아침으로 인식합니다. 즉, 전분질에는 생체 시계를 초기화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다음은 카레입니다. 카레에는 향신료가 빠질 수 없습니다. 향신료와 생체 시계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매운맛을 내는 성분인 캡사이신은 생체 시계의 시계 유전자 작용에 관여합니다. 또 아침에 향신료를 섭취하는 효과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교감신경의 활성화입니다. 교감신경은 부교감신경과 함께 자율신경의 하나로 이들은 체내 균형을 유지하며 내장의 기능과 심장박동, 호흡, 체온, 혈압 등을 조절합니다. 또한 눈물과 땀 분비, 배설 등의 생명활동을 관리하고 유지합니다. 낮 동안 활동할 때나 긴장 상태에는 교감신경이 우위가 되고 밤이 되어 휴식을 취할 때는 부교감신경이 우위가 됩니다.
단 이것은 신체 내에서 자율적으로 작용하므로 우리 마음대로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매운 것을 먹으면 땀이 나는 것으로도 알 수 있듯 향신료는 교감신경을 활성화합니다. 교감신경이 활성화된다는 것은 자고 있던 몸이 깨어나 활동 상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점에서 카레 라이스는 아침 식사로 적합하다 할 수 있습니다. 향신료에서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식사 유발성 열 생산입니다. 식사 유발성 열 생산은 식품을 섭취한 뒤에 소화 흡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열이 발생해 에너지가 소모되는 것, 즉 물질 대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몸을 데우는 기능인데 저녁과 아침을 같은 식단으로 먹는 경우 저녁보다 아침에 체온 산소율이 더 높습니다. 향신료의 섭취를 통해 신체가 활동 상태가 되기 쉬울 뿐더러 체온을 올리기 위해 칼로리가 소모되므로 비만 예방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지방을 연소시키려면 저녁 시간대에 운동하는 것이 효과적인데 목적에 따라서는 아침 운동이 효과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신건강을 생각한다면 아침 기상 후에 1시간 이내의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15분 정도 운동하면 세로토닌이 활성화됩니다.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이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마음의 균형을 유지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정신력이 약하거나 숙면을 취하지 못한다면 30분을 목표로 해봅시다. 교감신경의 활성화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아침 운동은 근육 감소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근육은 매일 분해와 합성을 반복하는데 야간에는 분해, 낮 동안에는 합성이 이루어집니다. 즉, 근육이 감소하는 사이클에서 아침을 맞는 것인데 이때 가벼운 근력 운동을 하면 근육 분해에 제동을 걸어 근육과 근력이 감소하는 근감소증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단, 기상 직후의 과격한 운동은 심부전 등의 위험이 따를 수 있으니 주의를 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수분을 보충하고 몸의 상태를 확인하면서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운동을 한 후에는 근육을 만드는 원천이 되는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아침 단백질 섭취가 근육을 늘리고 치매 위험도 줄입니다. 시간 영양학적 관점에서 근육을 늘리기 위해 단백질을 섭취할 때 가장 적합한 시간대는 바로 아침입니다. 아침 식사는 공복 후에 하는 식사입니다. 야간은 근육의 분해가 이루어진 시간대입니다. 따라서 공복을 멈추는 아침 식사 타이밍에 단백질을 섭취하지 않으면 공복 상태가 너무 길어져 에너지 공급을 위해 근육의 분해가 빨라집니다. 이 상황을 피하려면 일단 아침에 단백질을 보충해야 합니다. 또 공복 후에 첫 식사가 되는 아침은 섭취한 단백질의 흡수가 활발해져서 근육으로 단백질이 빠르게 이동합니다. 그 후 낮 동안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에서 근육으로 합성됩니다. 단백질이 많은 식품은 고기와 생선, 달걀, 콩제품, 유제품 등입니다. 소화력이 좋은 젊을 때라면 아침부터 고기를 먹을 수 있지만 소화력이 약한 고령자에게 아침 식사에 육류를 섭취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고기보다는 우유, 요구르트 같은 유제품이나 두부나 두유 같은 위에 부담이 적어서 이러한 식품들이 아침 식사로 무난합니다. 식품업계에서는 생선살 소세지, 게 맛살 등으로 가볍게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도록 다양한 메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체중이 신경 쓰이거나 체중을 감량 중인 경우에는 아침, 점심, 저녁 가운데 한 끼는 가볍게 때우자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3끼의 양은 거의 동등한 것이 좋습니다. 습관상 저녁 식사의 비율이 높은 사람이 많습니다. 하루 활동을 마친 뒤에 저녁 식사는
술도 한잔하면서 맛있게 배불리 먹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체 시계를 작동하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아침 식사를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 이전과는 달리 아침 식사의 양을 늘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침도 저녁도 배불리 먹고 싶다면 필연적으로 점심의 양을 줄이게 됩니다. 저녁을 맛있게 먹기 위해서 점심을 참거나 먹어도 가볍게 때우자라는 생각에 점심을 거르거나 양을 줄입니다. 가끔은 그럴 수 있지만 습관이 되면 좋지 않습니다. 점심을 먹지 않고 저녁을 먹으면 고혈당이 되기 쉽고 혈당 수치의 변동이 심해 혈관을 손상시키는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저녁 식사 후에 10시간 동안 공복을 유지하고 아침을 먹었을 때와 아침 식사 후에 10시간 공복을 유지하고 저녁을 먹었을 때 혈당 변화를 비교한 실험이 있습니다. 전자는 공복 상태 10시간 중에 수면 시간이 들어갑니다. 후자는 수면 시간 없이 점심을 거른 것이 됩니다. 실험에 따르면 점심을 거른 후 후자의 경우에 저녁 식사 후의 혈당 수치가 확실히 높았습니다. 게다가 혈당 스파이크도 일어나기 쉬웠습니다. 혈당 스파이크란 급격히 오른 혈당을 떨어뜨리기 위해 많은 양의 인슐린이 분비되어 혈당 수치가 급강하는 현상입니다. 이런 상태는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에 부담을 줍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혹사당한 췌장이 기능이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슐린의 분비가 어려워진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혈당을 조절하지 못하면 당뇨병으로 이어집니다. 그럼 끼니를 거르는 대신 일단 빵이나 국수 등으로 점심을 가볍게 때우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200칼로리 정도를 섭취한 경우 저녁 식사 후 고혈당이 된다는 점에서는 점심을 먹지 않을 때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볼 때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점심을 제대로 챙겨 먹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점심 식사로는 고칼로리, 고지방 메뉴도 괜찮습니다. 누구나 한 끼 정도는 만족스러운 식사를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아침과 점심 메뉴를 정했다면 이제 저녁 식사를 어떻게 할지 정해야 합니다. 저녁 식사의 탄수화물 비율이 낮을수록 체중 감량 효과를 얻기 쉬웠습니다. 탄수화물은 당질과 식이섬유로 나누는데 아침에 섭취한 당질이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생체 시계를 초기화한다는 것은 앞서 설명했습니다. 당질은 하루의 활동 에너지로 사용됩니다. 한편 저녁의 경우 활동 에너지는 아침만큼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되지 않는 탄수화물은 체내 지방으로 축적됩니다. 결론적으로 탄수화물 제한 다이어트를 한다면 저녁 식사의 주식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줄인 양만큼을 아침에 더해주면 새끼의 섭취량의 균형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체중 감량 효과를 높이려면 아침을 먹고 나서 10시간에서 12시간 이내에 저녁을 먹고 또 저녁은 19시까지 마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중장년층 가운데 밤에 잠이 오지 않는다고 호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 잠자리에 누워도 쉽게 잠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개선하려면 저녁 식사 때 콩 제품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메뉴에 낫또나 두부 반찬을 더해봅시다. 저녁에 먹는 콩은 저녁형 생활을 아침형으로 이행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왜 콩일까요? 그 이유는 질 좋은 수면에 도움이 되는 L세린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밤이 되면 졸린 것은 저녁 이후에 분비량이 증가하는 멜라토닌의 작용 때문입니다. L세린에는 멜라토닌의 분비 리듬을 앞당기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L세린이 신경 전달 물질 가바의 기능을 활성화한다는 유익한 점도 있습니다.
가반은 고혈압을 개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진정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감을 낮추고 쉽게 잠들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먹는 시간과 그 시간에 따른 양을 조절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